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잘 지내셨죠? 네. 네.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절에 한번 이렇게 비가 쫙 맞아야지. 곳곳에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저기 독서법 중에서도 저희가 독서를 하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독서하고 세상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서울에서 남상철 교수님 모셨어요. 균형심리학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큰 박수로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바로 시간이 2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여기 제가 손에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죠. 이거를 우리 그 백설공주의 사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백설공주. 자, 왜 백설공주냐? 다 아니까. 책을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책 읽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백설공주의 이제 사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단어를 하나 연상해 보세요. 자, 어떤 단어나 이미지가 연상이 돼요? 네? 빨간색. 오케이, 또? 예. 새엄마. 자, 빨강, 새엄마, 또? 난쟁이 마녀. 또? 거울. 또? 잠자는? 공주. 그죠? 또 있으세요? 자, 네? 숫자 7.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독서 강의를 할 때 좀 여쭤보면 뭐 별 정말 이미지와 단어들이 다 나와요. 원숭이 똥구멍, 빨강 마우라,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건 백설공주의 사과인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그야말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떠올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나 이미지들 중에서 누가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요? 다 맞죠? 제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아니 그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백설공주의 사과라는 어떤 자극을 통해서 내 안에 건드려져서 올라온 나와 연결되는 그런 문장이고 단어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백설공주의 사과는 어떤 역할을 한 걸까요? 우리한테 자극제로서 역할을 했겠지만 상징처럼 작용을 한 거죠. 자, 상징. 이건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자가 떠올린 그런 단어 이미지가 다 맞아요 하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의 태스크를 더 드립니다. 뭘 드리냐면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 말씀하신 거를 이 사과의 의미로 정할 건지 한번 정해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맞죠? 자, 누가 말한 것을 답이라고 정할까요? 어떻게 하면 정할 수 있을까요? 다수결로. 예, 민주주의. 예, 다수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예, 우리 이미 알아요. 다수결로만이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패스트 트랙 태워서라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독서법이 바로 언제 독서법이냐면, 중세시대의 독서법이었어요. 자, 중세시대에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듯이, 자, 중세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신의 시대죠. 하나님의 시대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의 의미는 누가 결정해요? 신이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신이 결정을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천둥 번개가 치고 홍수가 나고 장마가 나고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해석해요? 그렇죠. 신이 노했거나 아니면 경고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신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자연현상이나 이런 모든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걸 다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렇게 상징으로 이 만물이 다 작동을 하는데 자, 이제 사람마다 똑같은 상징을 보는데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사과를 보고 말했던 단어와 이미지가 다른 것처럼
하다못해 중세시대의 그 신의 뜻을 대신 결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제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사제들이 이렇게 그 신의 뜻을 결정을 했는데 사제들 사이에서도 이게 의미가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교황청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서도 어떤 사제가 특별히 신으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의미를 정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황청에서 의미가 딱 정하면 그건 신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의미를 알려주고 뜻을 정해줘야지. 뭐 그걸 의뢰껏 그렇게 생각했고 그걸 기다렸고 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따라갔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알잖아요. 생기사 시간에 배웠죠. 중세시대가 어떤 또 다른 이름? 암흑기라고 하죠. 왜 암흑기였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의미가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인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 안에서도 의미가 결정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의 이성이랄까 정신이랄까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은 그러니까 미술이나 음악 속에도 인간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의 그 예술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성인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인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인간 아니에요. 다 성인들이고 다 신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예술 속에는 인간의 그림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왜? 신이 모든 걸 결정하셔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의미를 결정을 해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제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미를 결정했지만 그 의미가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면죄부도 그렇죠. 십자군 전쟁도 그렇죠. 마녀사냥도 그렇죠.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특히 중세시대의 독서법은 의미가 딱 3가지로만 정리되게 돼 있어요.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천둥번개치고 가뭄이 오면 그건 신의 그렇죠. 경고나 처벌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풍년이 들면 신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딱 3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의미는 딱 3가지로 수렴돼요. 경고냐, 처벌이냐, 축복이냐. 이 3가지로만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죠? 근데 그 3가지 의미로 수렴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가 되게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엄청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받아서 마녀로 몰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갈릴레오는 괜히 잘못 말했다가 그죠? 죽을 뻔하고,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사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폐위당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복권됐죠. 폐위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중세시대의 독서는 상징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졌는데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됐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말기에 일단의 신지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지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어떻게 의문을 품기 시작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믿었고 알려주신 대로 따라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가 진리인 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제1세대 지식인들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이고 루터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지 거짓과 참을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마련했어요. 자, 루터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가인데 그 사람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때는 책도 별로 없었어요. 뭐 성경 뭐 이런 거 말고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서하면 다 성경 읽기, 독서하면 그냥 고전 읽기 요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제시하는 건 그 이후에 모든 독서법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첫째, 개인의 욕구, 감정, 주관성을 빼라. 주관적으로 읽지 마라, 책을.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문법적으로 따져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요. 세 번째,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검증해서 책을 읽어라. 즉, 역사적 어떤 사실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건 믿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과학적으로 반드시 검증을 거쳐라. 바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독서를 할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면서, 자,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독서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식 독서를 배웠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게 지식 독서가 익숙한데, 상징 독서는 익숙하진 않지만 삶에 없진 않고 모든 분들이 다 믿고 있고 가지고 있고, 특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상징 독서를 하고 계세요. 맞죠? 자, 이제 다시 백설공주의 사과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백설공주 사과입니다. 아까는 상징으로 읽었죠? 자, 이번에는 상징으로 읽지 않습니다. 이 사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해보세요. 자, 이 사과는 어떤 거예요? 네, 맛있는 과일. 무슨 과일? 무슨 식물. 그 다음에 이 사과에는 수분이 90% 뭐 이렇게 영양가가, 어떤 영양가가 있다. 이 사과에는 몇 종류의 전 세계적으로 몇 종류의 사과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몇 종류의 사과가 있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 사과가 가장 많이 나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맛있는 사과는 뭐 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학교에서 지식 독서를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거나 책을 읽으면, 자, 백설공주를 만약에 읽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세요? 아니, 학생이에요. 자, 너희들 백설공주 읽었지? 자, 백설공주 읽으면은, 자, 뭘 배웠어? 뭘 배웠어? 얘기해봐. 안 읽었어? 내가 어제 읽으라고 숙제 내줬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백설공주를 읽었을 때 어떤 교훈을 배워야 돼요?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나쁘게 살면 벌 받는다. 그거를, 근데 너희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인데 아직도 그 수준이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말해야지. 그렇지! 권선지가 이제 좀 뭐가 말이 통하네. 자, 이렇게 지식 독서는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가 국어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자, 사과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자, 나는 뭘 기대하면서, 어떤 대답을 들을 걸 기대하면서 이 문제를 냈겠어요. 주관식으로. 자, 사과는 어떤 과의 어떤 식물이고, 사과의 영양분이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런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안 쓰고, 이 사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이것을 잘 먹으면 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볼 때 이 학생은 어떤 사람? 심각하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요. 어머니, 제가 좀 의논 드릴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특별한 아이 같은데 조금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자, 시대가 바뀌면 독서법도 바뀌고, 독서법이 바뀌면 건강함의 기준도 바뀌고, 그리고 천재의 기준도 바뀌고, 바보의 기준도 바뀌고, 문제의 기준도 바뀌어요. 자, 중세 시대에 이런 똑같은 문제를 냈으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맞는 답이잖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는 아마
너 대단해. 야,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막 이럴 텐데, 이게 지식독서에서는 완전 정신병자, 심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그것을 처음부터 표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표를 보여드리면 이 내용에 빠져들어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자, 중세시대의 독서법은 패러다임이, 이 시대 자체 패러다임이 계시란 말이에요. 해석의 기준은 신이었어요. 해석을 누가 했냐? 종교 지도자가 해석을 했죠. 해석법은 상징을 통해서 해석했어요. 축복이냐 저주냐의 구도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요? 신이 주는 메시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상징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 즉 상상력을 얼마나 잘 발휘해서 이 상징이 그 어떤 신의 뜻을 전달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묘사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면 예, 정신병자 이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독서법 상징 독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점은 뭐냐면 의미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해줘요? 아무도 확인 못해줘요. 예, 상징 독서는 교황청에서 정하면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러니까 의미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야, 이런 독서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독서법 좀 바꾸자. 도저히 이거 이래가지고는 뭐 세상이 망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지식.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우리가 진리고 사실이라고 인정하자라고 정해버렸기 때문에 지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의 기준은 뭐예요? 지식이냐 아니냐, 정답이냐 아니냐로 갖고 해석의 주체는 지식인이고 해석법은 개념을 따지는 거예요. 물은 H2O예요. 물이 무슨 이해가 되시죠? 자, 갈등 해결 방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대적 합리성을 들이대는 거죠. 능력은 바로 지식의 양으로 따지는 거고 그러한 독서법을 지식 독서라고 해요. 이 문제는 정답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여 년을 넘게 서구가 이 지식 독서를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단 몇 년 만에 지식 독서를 해왔을까요? 뭐 6.25 좀 전에 뭐 일제시대 때도 지식 독서가 좀 있었다고 치면 역사가 겨우 뭐 70, 8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는 지식이 전달도 안 됐었고 그나마 6.25 이후에 현대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지식 독서가 시작한 거니까 그나마 60년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60년 만에 우리는 서구를 따라잡았어요. 지식적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몰입해서 옆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쁜데 하나라도 더 빨리 애워서 지식을 내 안에 집어넣어야 내가 능력자로 인정받고 그래야 내 출세가 보장이 되는데 어떻게 옆을 돌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독서가 아직도 지식 중심의 독서를 하고 있죠. 못 벗어나요. 왜? 지식 독서 이외에 다른 독서법을 알지를 못하니까. 상징 독서는 나쁘다고 말해버렸고 이미 나쁜 것으로 우리가 밀어내버렸고 그리고 지식 독서만 옳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미 인공지능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지식 독서가 끝이 나버렸어요. 제 얘기는 지식 독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 독서의 역할과 한계가 명확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지식 독서로 안 돼요. 상징 독서가 안 돼서 지식 독서가 나왔듯이 지식 독서가 안 돼서 다음 독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다음 독서가 뭘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미 이거를 열어놨기 때문에 벌써 선생님들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 보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시고 자, 이제 진행하죠. 자, 이번에는 또 똑같이 백설공주의 사과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 사과 주위에 백설공주의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과 주위에 백설공주도 있고 마녀도 있고 죽은 엄마도 있고 왕도 있고 난장이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자, 그 왕자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인물들이 이 사과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뭐가 보이세요? 네? 뭐라고요? 관계가 보이죠? 독사가 보여요? 오케이. 자, 관계가 보이죠? 자,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까지 몸이 반응을 안 했는데 이제 관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 몸이 어떠세요? 긴장되기 시작하시고 뭔가 벌써 심장이 달라져요. 맞죠? 달라지기 시작해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백설공주의 스토리와 연결돼 있거든요. 그 마녀와 연결돼 있고 그 백설공주와 연결돼 있고 난장이와 연결돼 있고 그 백설공주 대신 죽은 동물과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연결된 내 안에 있는 인물들이 건드려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투사되고 그것이 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과가 그냥 사과로 보이지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똑같은 자 이제 봅시다. 이게 백설공주의 사과인데 여기에 이제 마녀가 있어요. 이 마녀를 가만히 보고 계시면 마녀가 100% 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네? 신기하다. 그럼 좋아요. 100% 좋으신 분 마녀가 없네. 그러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쵸? 다수가 이 마녀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죠. 그건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죽은 엄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건 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관계 독서를 가지고 균형심리 독서를 진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물을 한 명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다른 인물들을 선택하세요. 자 이제 백설공주의 그 스토리에 나오는 인물 딱 한 명씩만 선택해 보세요. 좋아하는 인물이든 싫어하는 인물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끌리는 인물을 선택하세요. 일곱 난장이, 새엄마, 마녀, 사냥꾼, 예? 왕, 백설공주. 자, 두 줄만 물어봤는데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속으로 마녀 선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녀. 오케이. 한 5분 되네요. 그러면 5분 중에서 나는 마녀가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녀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둘 다네? 그러면 자, 그럼 50대 50일 수도 있는데 더 좋거나 더 싫거나 이제 어떤 좋은 마음과 싫은 마음이 이제 그 50대 50이 아니라 클 수가 있잖아요. 한쪽이. 자, 마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보다 싫은 마음이 더 크신 분. 오케이? 좋은 마음이 더 크신 분, 마녀가. 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저희가 오늘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많은 활동은 못해요. 내 스토리를 들어가서 만나고 하고 그런 건 못하고, 자, 앞으로 독서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독서가 되어야 되는지 경험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이 2시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옛날에 제가 그 인물들을 쫙 깔아놓고 이 앞에 인물들을 백설공주 인물을 깔아놓고 고르세요 했더니 어떤 분이 마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를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가 이 마녀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요? 혹시 누구를 독살하는 게 부러우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마녀는 신나게 화장하고 신나게 이쁨과 이 미를 그냥 발산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르셨는지 알겠죠? 여자분이 고르셨어요.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마녀도 여러 그런 모습이 있는 거니까 꼭 백설공주를 독사가로 죽이는 그 마녀가 마녀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들어갔더니 이분이 성장을 하면서 그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가 크게 멋을 못 부리게 하는 아버지를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뭐 조금만 좀 뭐 이쁨을 좀 드러내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아버지가 막 못 들을 소리를 막 하고 뭐 환영 어쩌고저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너 누구 생겼냐부터 바람 이러니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면 당연히 아름답고 싶고 이쁘고 싶을 마음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발산을 못하고 그 욕구를 계속 억누르면서 참기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어떻겠어요? 한이 되는 거예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내 젊을 때 한창 이쁠 때 이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참고 살다가 남편 만났는데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막 꾸미게 못해 그렇게 꾸밀 수 있게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 남편 입장에서 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꾸미면 꾸며서 나갔다가 이게 웬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평생 풀리지 않는 한이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마녀가 부럽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이 아름답고 싶고 자기를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아름다움만 눌렸겠냐고요. 그분이 아름다움만 눌릴 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빠가 그 아름다움 이쁘게 보이는 그것만 그 욕구만 눌렀던 게 아니라 수많은 욕구들을 눌렀으니 이 속에 그 가득 차 있는 이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와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나타나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 딸은 마음대로 꾸미게 해줬는데 꾸미고 있는 딸을 보면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누리고 살았는데 니는 누리고 살지. 그러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최소한 고맙다는 말이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고맙다는 말은 안 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엄마가 그래도 너 그거 너무 심하지 않니? 라고 말을 하면 참견한다고. 아이고 벌써 그러니까 막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내 딸만큼은 우리 아빠의 그 똑같은 억압 속에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주고 자유를 줬는데 이 딸은 엄마가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제 멋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경계를 치려고 하고 조금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엄마는 갈등이 일어나고 엄마는 어이가 없는 거죠. 또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하는 막 답답함과 인생의 어떤 허무함이 오시는 거죠. 사실 제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가 독서를 왜 해요? 원래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독서 왜 했어요? 지금 도서관 실버 사서 양성과정이잖아요. 선생님들 독서 실버 사서 돼서 다른 사람 돕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은 왜 돕고 싶냐고요? 독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고요? 독서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는 거죠. 지식. 그 이제 지식 독서 시대의 독서의 역할에 정답이신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우리 지식 독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고요? 어때요? 지식 많으면 행복해져요? 안 행복하잖아요. 지식 많은 사람일수록 더 사기꾼이 되더라. 이게 지금 법이잖아요.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고요. 요즘은요 제가 답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예전에 전 질문만 하면 알아서 답을 딱 해주시니까 너무 재밌어요. 저 안 그래도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말을 아껴야 되는데 감사해요. 자, 그러니까 지적으로 똑똑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상처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냐면요 사기꾼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너무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택도 그야말로 중국에서는 내노라는 독서 전문가예요. 맞죠? 사문사원 독서법을 만들었어요. 자, 스탈린 문학가 출신이에요. 또 히틀러 당대의 독서가예요. 또 어디 해볼까요? 그 이분들은 책을 적게 읽어서 이렇게 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시대는 우리가요 독서라는 것도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독서법이 바뀌고 있는데 독서의 핵심과 역할도 달라져요.
그러면 지식 독서의 시대의 독서의 역할은 뭐였냐면 객관성 확보. 객관적인 능력이 필요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으로 간 거고, 이제 자, 객관성은 확보가 됐지만 객관성 확보로도 갈등 조율이 안 된다. 왜냐? 각자의 목마름이 다르고 각자의 상처가 다르고 성장하면서 받은 그 아픔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하나의 답을 가지고 들이대냐고요. 맞죠? 그래서 의미가 달라야 되는데, 자, 똑같이 마녀를 선택하셔도 마녀를 선택한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이슈와 문제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녀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녀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백설공주를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백설공주를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죽은 엄마를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엄마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선생님들인데 평상시에는 웃고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독서로 딱 들어가서 인물 선택하세요 하면은 입장이 확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백설공주가 좋은데 저 사람은 나랑 친구인데 백설공주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둘이 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린 적이 돼야 됐단 말이에요. 왜? 지식독서에서는 백설공주는 좋은 사람이어야지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지식독서에서는 마녀는 나쁜 사람이어야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거기에서는 이거냐 저거냐만 있지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다라는 이 세 번째 옵션은 허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조차도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녀가 좋은데 너 마녀 싫다고? 와, 너 책을 어떻게 읽는 거야? 어? 어떻게 마녀가 좋을 수가 있어? 왜? 이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않고 지식 독서적인 관점에서 마녀는 나쁘니까 나쁘다고 봐야지 라고만 생각을 해버리니 어떻게 그 독서가 되냐고요.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독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독서 토론 해보세요. 우리 지식 독서 중심의 독서 토론 해보셨죠?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내 마음에 나만의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영역까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보니까 백설공주에 대해서 참 싫어하시는데 그렇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백설공주의 어떤 면이 싫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맥없이 당하기만 했을까요? 나는 저렇게 힘없이 당하는 백설공주가 짜증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 아픔이 건드려지셨구나. 왜? 아니, 스토리에 나온 백설공주가 자기가 뭔 고생을 당했든 뭔 상관이에요, 나하고. 원래는 상관없잖아요, 나랑.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 감정도 안 건드려줘야 되잖아요. 아니, 나한테 직접 내가 피해받은 거 없는데 뭐 그렇게 화가 나냐고요. 근데 건드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지금 목마른 사람은 늘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늘 배고프기 때문에 배부른 사람은 어딜 가도 항상 괜찮아요. 근데 배가 고픈 사람은요 어딜 가도 항상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러셔요. 그러면 이 백설공주의 스토리에 이렇게 나온 백설공주의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하면 네, 바로 나오거든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많아서 좀 하기가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 중에 얘기하실 분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가 들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가 나보다 5살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남아선호 사상에 심취를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오빠에게 모든 걸 걸었어요. 소 팔고 논 팔고 오빠한테 다 투자했어요. 나는 그거에 10분의 1도 요구 안 했거든요. 근데 피아노 배우게 해달랬는데 그 피아노 배울 돈도 안 주고 오빠는 연수를 보내고 뭐 어디 그랬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견뎌요? 그냥 울면서 견뎠지.
여러분 이거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나도 그랬어요. 사실은 나는 남자인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남자인데 오빠 같은 사람이었는데 미안하네요. 듣고 나니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대신. 근데 지금 오빠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불나요. 그렇게 밀어줬으면 잘 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도와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히려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짜증나요. 똑같이만 해주면 되는데 왜 내가 뭐 더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안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벌어서 했죠. 저는요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내가 공대로 다니고 돈 벌어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분이 대학원 나왔는데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박사까지 받았으니. 근데 이분의 마음은 어때요?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울분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어떻게 행복해요? 자,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가 관계독서로 바뀌게 되는데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요. 지식은 이제 누구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폰 그냥 키면 네이버에게 물어보시고 앞으로는 네이버도 필요 없어요. 시리가 또는 구글이 얘기만 하세요. 논문처럼 찾아서 정리해주는 시대가 와요.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도서관 오지 않아도 돼요. 도서관의 역할이 지금 미국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저는 원래 독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왜 저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인데 왜 독서를 연구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제 딸이 제가 미국에서 귀국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어요. 미국에서 정말로 잘 컸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독서를 열심히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뿌듯했어요. 왜? 뭐 이 정도 독서했으면 독서 영재급 되니까 학교 들어가면 자 지식이 많으면 마음의 양식이 튼튼하다고 말했으니까 지식은 곧 뭐다? 국력이다. 지식은 곧 뭐다? 힘이다. 이렇게 배웠잖아. 저는 어릴 때 학교 벽에 지식은 국력이다. 지식은 힘이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맞죠? 저 그거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제 딸한테도 책 많이 읽혀주면 지식이 많으면 마음의 양식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학교 가면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가 딴 쪽으로 조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얘가 3학년쯤 돼가지고 완전히 왕따를 당하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얘는 그리고 나서는 책 속으로 더 도망가는 거예요. 맨날 책 읽고 있는데 책 속에서 삼국지 읽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고 대리화를 내고 있고 그리고는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는 상호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막 찐따처럼 돼가지고 뭐 이러니 미쳐버리겠는 거야. 아빠가 소위 심리학자인데 내 딸이 저렇게 되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를 했죠. 야 얘가 왜 이렇게 됐지? 독서는 내가 놔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심리학 이론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균형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그 이론으로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얘 성격이 되게 흥부 같은 아이가 돼 있는 거 있죠. 흥부.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애. 하지만 안 좋은 아이들, 괴롭히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찐따. 이런 아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집사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얘를요. 왜냐? 얘는 너무 눈치가 빨라서 애기 데리고 오면 알아서 가서 애기를 막 봐주는 애예요. 그러니 집사님들이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냐? 너 진짜 착하다. 막 이래 용돈도 주고 이랬는데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조금만 딱 봐가지고요. 애들이 그런 애는 또 금방 알아봐요. 진짜 귀신같이 알아봐요. 아, 쟤는 경계가 없구나. 마음대로 침범해도 되는구나. 그거를요, 놀면서 금방 알아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 지우개가 없어져가지고, 지우개 어디 갔지? 없으니까 지워야 돼. 그러니까 얘 거 그냥 지우개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썼어요. 쓰고 나서 얘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내가 마음대로 갖다 써도 괜찮은 애네. 자, 그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경계를 안 치니까. 그럼 원래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말했어야죠. 야, 말했어야죠. 그래야 경계가 쳐지는데 착한 애들은